사장님, 정책자금 떨어지셨죠? 신용점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신용점수 900점 이상인 제 클라이언트도 떨어진 사람만 수십 명입니다. 저는 마일스톤 솔루션 대표 준쌤입니다. 중진공, 신보, 소진공 정책자금 현장에서만 수백 건을 작업했고 지금 매주 클라이언트 재무제표를 떠다보면서 어떤 서류가 왜 떨어졌는지 계속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사장님들은 전부 똑같은 실수를 하시게 되는데요. 5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걸리면 서류 검토 정말 안 들어가는데 반대로 이 5개만 잡으시면 통과할 확률이 체감상 2배 이상 올라가실 거예요. 딱 10분만 집중해서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머릿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이 서류를 열었을 때 딱 3가지만 봅니다. 첫째, 이 사업이 돈을 벌고 있는 구조인가? 둘째, 이 사장님이 이 돈을 계획대로 쓸 사람인가? 셋째,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떨어지는 분들은 이 셋 중에 하나도 증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서류 자체가 왜 이 돈이 필요한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선 판단 근거가 없으니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붙는 사장님들은 달라요. 서류 3장만 넘겨도 이 돈으로 뭘 할 거고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차이는 서류 품질 차이입니다. 자격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예요. 지금부터 떨어지는 5가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기초를 체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세금 체납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국세든 지방세든 1원이라도 밀려 있으면 신보 중진공은 그 자리에서 접수 반려입니다.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 증명서, 이택스에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 전에는 반드시 떼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재무제표이거든요. 신보 중진공에서 보는 핵심 지표 6가지가 있습니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자보상 배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이거 중 하나라도 심각하게 깨져 있으면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잘 써도 막힙니다. 특히 부채 비율 400%가 넘으시는 분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이신 분들,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신 분들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넣으시면 대부분 떨어지십니다. 이건 신청 전에 회계상 정리가 가능한 부분이고 재고 인식, 부채 비율, 재분류,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부터 손 보셔야 돼요.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홈택스 국세 완납 확인, 재무제표 비율 자가 진단 이 2가지를 꼭 먼저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업계획서를 과거의 현황으로 채우십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예요. 창업 7년 차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단골이 많습니다. 고객 후기를 첨부합니다. 이거 다 과거 얘기거든요. 심사위원은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자금 집행 이후에 미래가 궁금한 건데 계속 과거만 나열하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돈을 줘야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이 3줄이 숫자로 박혀 있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우리 사업의 병목 현상. 월 매출 1,500만 원에서 정체되어 있고 주방 캐파 한계로 인해서 피크 시간에 매출이 15% 정도 이탈이 되었다. 둘째, 자금으로 뭘 해결할 건지 자동 조리기 도입해서 2,000만 원, 배달 전용 인력 230만 원, 6개월간 운영자금 2,980만 원. 셋째,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바뀔 건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셔야 돼요. 12개월 이후에 월 매출 2,400만 원이 목표이고 영업이익이 8%에서 14%로 개선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병목, 해결, 기대효과 이 구조로 숫자를 박으셔야 됩니다. 이 구조로 숫자를 박으셔야 심사위원이 이 돈이 이 숫자를 만드는구나 라는 논리가 보입니다. 매출이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에선 0점 처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자금 용도를 운영자금이라고만 쓰십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아무데나 쓸 거예요 라는 동의어예요. 이렇게 쪼개셔야 합니다. 인건비 월 250만 원 곱하기 6개월 1,500만 원, 임대료 월 180만 원 곱하기 6개월 1,080만 원, 원재료비 월 400만 원 곱하기 6개월 2,400만 원, 합계 4,980만 원이라는 이 숫자가 항목별로 월별로 근거까지 딱딱딱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이 사장님은 6개월을 버티면서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구나를 이 숫자로 판단하거든요. 추가로 자금 소요 계획이 재무제표 추정치랑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매출 2,200만 원이 간다고 해놓고 추정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액이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순간 신뢰도가 0입니다. 숫자끼리 전부 맞물려야 해요. 넷째, 검증 안 된 브로커한테 전부 맡기시고 본인이 내용을 모르십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정책 자금을 자문 맡기시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사장님들이 본업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사업계획서 구조를 잡고 업종 코드 재분류 검토하고 심사 포인트까지 맞춰서 서류 정비하는 일은 전문가들도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그냥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수수료를 드리고 자문을 받으시는 게 정상적인 시장 거래예요. 문제는 어떤 조건을 내거는 업체한테 맡기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하나, 100% 통과를 보장해드립니다. 이건 진짜 정말 거짓말이에요. 정책 자금은 정부기관에서 심사해요. 그래서 어떤 컨설턴트도 통과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할 수가 없어요. 보장을 한다고 하는 순간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 성공보수 20%, 30% 요구하는 업체. 이건 정말 진짜 약탈적으로 생각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7천만 원을 받으시면 수수료 1,400만 원, 2,100만 원이 빠져갑니다. 3%대 저금리 자금을 받으려고 신청하시는 건데 수수료로 몇 년치 이자가 한 번에 날아가는 구조예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데 사장님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사 과정에서 전화 면접은 거의 무조건 들어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12개월 후 월매출 2,40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 근거가 뭡니까? 여기서 3초만 버벅거리시면 끝이에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사장님 본인이 설명을 못하시면 그 순간 심사위원은 이 사람이 쓴 서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문업체를 쓰실 때 체크하는 포인트는 3가지거든요. 첫째, 통과를 보장한다고 하면 걸으시는 게 맞습니다. 정직한 업체는 절대 이 말 하지 않습니다. 둘째, 성공보수를 확인하세요. 시장에서 합리적인 구간이 있거든요. 6%가 넘어가면 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사업계획서 내용을 사장님한테 끝까지 설명해 주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대로 된 자문은 작성도 같이 하지만 사장님이 그 숫자를 본인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리뷰를 돌립니다. 전화 면접 예상 재물까지 같이 뽑아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리스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리스크 해칭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질문과 답을 할 줄 아는 자문업체여야 합니다. 서류를 던지고 끝나는 업체는 정말 위험해요. 정리하자면 자문을 맡기는 건 좋습니다. 다만 보장하는 마케팅 업체, 수수료 6% 이상을 요구하는 업체, 사장님한테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는 업체, 이 셋은 반드시 걸으셔야 돼요. 5번째, 업종 코드를 확인을 안 합니다. 정책 자금에는 제외 업종이 있어요. 유흥사행, 부동산 임대업, 금융의 일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업종 코드에서 걸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실제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등록증에 업종 코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찍혀 있는 경우, 임대차 승계나 초기 등록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제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은 꽤 있습니다. 현장은 카페인데 서류상으로는 지원 제외 업종으로 되어 있으니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업종 코드는 기술 기업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제조 지식 서비스 업종으로 재정비하고 코이타 연구소 인증, 특허 연계까지 같이 설계하면 같은 사업인데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의 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진공에서 중진공 청년 창업, 기보에서 기술평가까지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증 업종 코드 홈택스에서 5분이면 확인되거든요. 잘못되어 있으면 세무서에서 바로 정정하면 되고요. 이거 안에서 떨어지신 분들 올해만 제가 3분 봤습니다. 자, 사장님들 떨어지는 5가지 정리했고요. 반대로 붙는 사장님들의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 비율이 심사 기준선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소 유동 비율이 그래도 100% 이상이 되셔야 되고 부채 비율이 300% 이하, 사실 제일 좋은 건 200% 이하이지만 최소 300%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고 이자 보상 비율이 1 이상, 이게 정말 기본선이에요. 현재 이게 안 맞다고 하면 신청 전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조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서에서 병목, 해결, 기대효과가 숫자로 박혀 있어야 돼요. 매출이 오를 예정이다 이게 아니라 1,5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12개월 안에 이렇게 해야 명확합니다. 셋째, 본인이 전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추정 손익 숫자 하나하나, 그리고 인건비 계산 근거, 매출의 목표의 가정치, 전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본인의 언어로 대답하십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 정책자금 심사는 준비의 문제이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서류로 그걸 증명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자, 오늘 5가지 전부 풀었습니다. 재무 기초 체크, 사업계획서 미래 중심, 자금 용도 항목별로 쪼개기, 자문업체 제대로 고르는 방법, 업종 코드 확인, 이 5개만 잡더라도 통과율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사장님마다 업종도 다르고 매출 구조도 다르고 재무제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설명란에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재무 비율 자가 진단부터 사업계획서 방향 잡기, 전화 면접 대비까지 1대1로 같이 합니다. 저는 마일스톤 솔루션 대표 준쌤이고 현장 컨설팅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빈말은 안 합니다. 댓글에 심사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만든 정책자금 심사 통과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고, 되는 사업장에 대표님의 좋은 컨텐츠를 예쁜 포장지로 저희가 씌워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문의 남겨주세요.